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유튜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윤상용 연구위원이고 현재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약칭한 앞시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 대선이 이제 본 투표까지 열흘 미만, 이제 아마 사전 투표 선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5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국방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방 정책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위원장이신 김용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용현 위원장님은 육사 38기시고 주요 보직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17보병사단장, 합참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하신 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입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 영입되신 뒤 미래 윤 행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먼저 그 선거가 바빠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그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국민들께서 불안하시기도 하고 또 그 확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이렇게 귀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방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층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나 또는 꼭 뭐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갖다가 이제 질의응답 형식으로 놓고서 이제 토론하듯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년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함께 토론하는 청년 대표 두 분으로 먼저 이상진 나방 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상진 대표는 현재 부산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대전 제53군수지원단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53군수지원단으로 병장을 만기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은 그 이경민 전 기자십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임으로 재직하신 뒤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대변인을 거친 뒤 경기일보와 폴리뉴스 기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민이라 하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주전공하긴 했지만 국제정치 외교학과를 부전공한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김용현 선대위원장님과 토론을 통해서 제가 배웠거나 평소에 궁금하던 점들을 물어보고 좀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이번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토론을 할 만한 주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각 후보별 선거 공보물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굉장히 의외였던 게 전 이재명 후보 공보물을 찾아보면은 국방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약간 선언적으로 그냥 한 두 줄 써 있는 게 전부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안보 문제라는 게 경제 문제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와 우리 후보님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국방 분야에 대해서 어떤 후보보다 우리 윤 후보께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갖다 이제 가벼운 워밍업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말까지 그 윤석열 후보께서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선언적으로 큰 공약을 내게 퍼뜨리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그 여성가족부 폐지 그걸 처음에 들고 오셨고 이제 두 번째로 꺼내셨던 게 그 병급여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급여를 갖다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이제 그 공약을 거시면서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았는데 사실 양쪽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1인당 200만 원까지 올려주는 게 이제 예산을 감당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사관과 장교 이제 급여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가벼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뵈면서 어떤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신들의 군 복무에 대해서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분들의 어떤 국가에 대한 헌신에 존중받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가에서는 무관심했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 청년들의 말씀에 국가가 답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 월급 2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병 200만 원, 월급 200만 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후보님께서는 정권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200만 원의 병 월급을 지급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저희들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톤다운을 시켜서 임기까지 20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께 그 정도 못해주면 그게 국가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후보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월급 2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원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재원은 지금 추가 재원이 4.9조 원, 약 5조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조 원은요, 저희 뭐 국방 예산에서 뭐 이렇게 국방 예산에서 뭐 이렇게 여기 띄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 폐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떼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급 간의 어떤 간부와의 간부와의 어떤 이 봉급 격차 때문에 형평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 초봉부터 시작해서 하사가 초봉, 1호봉, 2호봉이거든요. 하사 평균 봉급이 본봉이 170만 원인데 수당까지 다 합하면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0만 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나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사 간부들의 봉급은 공무원 봉급 체계에서 연차에 따라서 계급이 올라가면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270만 원이지만 중사자면 300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요. 또 300만 원 넘어서 또 이쪽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의 월급은 이게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어떤 이 세금도 없어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없는 그런 어떤 이 순수한 어떤 보상 체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다, 차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 이상진 대표께서는 비교적 군복무를 마치신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에서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신 것도 있고 다른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봉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월급이 처음 2등병 때 14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역할 때쯤에 20만 원, 22만 원 이 정도 받았는데 이제 저는 흡연을 안 해서 상관이 없는데 군대에는 진짜 흡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이 생각보다 고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막 어디 사탕수수 노동자들 같이 흡연을 하면서 진짜 견뎌내고 그게 진짜 흡연이 낙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군대 이제 되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bun급 같은 거에서 전에 그렇게 월급을 매우 제 정당 대가를 못 받고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받았는데 너희가 약간 이렇게 왜 받아? 약간 이런 게 좀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재원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 또 추가적으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저는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막 그런 예비군 교육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강제 징용의 아픔을 해서 가르쳐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저는 20대 가장 소중한 시간을 2년을 저 같은 경우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알바해도 월 한 150은 받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윤 후보 들어서는 그 적어도 그 군대라는 소중한 시절을 하면은 아 내가 진짜 나라를 지켰다 이 정도야. 그래서 우리 가족, 내 동생, 뭐 누나 뭐 다 발 뻗고 잘 수 있었다 이런 기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먼저 그 마이크를 잡으시면 네. 뭐 예. 20대 남성들이 아마 이 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 신체 검사를 하면 이제 징집된 거의 99%에 가깝잖아요. 제가 기사를 읽는데 작년에 이제 22kg 남성이랑 222kg 남성이 4급 판정을 봐서 공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러니까 물론 그 4급이라든지 5급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22kg 친구나 그 222kg 친구들이 그런 공익 업무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더 그 친구들은 안 가도 되지 않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징집 대상자의 그 80% 정도만 징집이 되고요. 한 20%는 정상적인 어떤 징집이 아니고 공유나 이런 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 8분 정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우리 국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 절벽 문제거든요. 이 인구 절벽 문제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인 말씀 안 드려도 세계에서 유일한 인구 마이너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20년도에 0.84거든요. 이 0.84라는 것은 델크로스가 생겼다는 건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유일한 마이너스 국가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인구 절벽 문제가 이런 어떤 병력 자원의 감소 문제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 지금은 80%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어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아마 80%가 아니라 9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안 와야 될 어떤 인원이 들어오다 보면 이게 군대라는 게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이제 그 국방 공약에 보면 1번 공약이 뭐냐면 AI 과학기술 강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바로 이 인구 절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자원 부족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병력 중심의 전투 체계를 가지고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력 중심의 전투 체계에서 병력에 대신할 수 있는 로봇, 무인 중심 체계의 전투 체계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AI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병력이 하는 것을 로봇 무인 체계가 대신함으로써 병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력은 줄지만 국방력은 오히려 증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바로 AI 과학기술 강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로드맵을 가졌냐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앞으로 10년 후죠. 2030년 정도 되면
바로 무인 로봇 체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해서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도에 되면 유무인 복합 체계 단계를 이제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2040년도를 최종 목표 단계로 해서 무인 로봇 전투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30년 중간 단계인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군대가. 지금은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전차를 4대 운용한다. 그럼 전차 4대에 각각 5명씩 타면 20명이 필요하잖아요. 전투원이. 근데 지금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면요. 4대 중에 3대는 무인으로 앞에 배치가 돼요. 한 대만 유인으로 뒤에서 이 무인 3대를 조종해서 싸우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 전투병력이 팍 줄잖아요. 이것이 또 무인 완전한 2040년에 무인 로봇 전투 체계로 완전한 최종 단계로 가면 나머지 뒤에 있는 한 개의 전차마저도 무인으로 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 전투는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과학화된 전문 전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화된 전문 전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 전투원이 주는 것은 그거는 징병 소요가 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전문 전투원이 넣는다는 것은 모병을 통해서 전문 전투원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후보님께서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모병제를 원하시냐고. 근데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앞으로 한 20년 후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20년 후라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2040년 무인 로봇 전투 체계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때는요. 현장 전투원이 많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50만 상비 병력을 30만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우리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30만 정도의 징병을 가지고 소요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모병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때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40년까지 가기 그 과정에서는 모병제로 갈 수가 없으니 징병 모병 혼합제를 하겠다. 그게 바로 징모 혼합제예요. 이 징모 혼합제의 개념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인 로봇 전투 체계로 가려 그러면 현장 병력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과정에서. 그래서 징병을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 전문 전투요원이 필요하니까 그 전문 전투요원이 필요한 것은 모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모 혼합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사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할 점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근데 인구 전력 경감 때문에 뭐 한때 60만 대군 얘기하던 게 이제 뭐 한 40만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기갑병력 같은 경우에 저 무인으로 대체하고 한 대만 통제 차량으로 놓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전투원이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병력이 경계돼야 되고 정비돼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는 좀 완충을 하면서 좀 이제 슬슬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차만 따지면 엄청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전차만 따지면 진짜 많이 줍니다. 근데 이 병력이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어떤 그런 경계 문제. 예, 사실 경계 문제도 무인이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드론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할 것이고 많이 주지만 필수적으로 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최종 단계에서는 전투 병력은 50% 이상 줄일 수 있겠다. 이게 판단이 된 겁니다. 다 줄이는 게 아니고요. 50% 이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비 병력을 50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50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2030년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면 한 40만까지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에 무인 로봇 전투 체계가 완성되는 2040년에 되면 30만까지 줄일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30만이라는 게 간부가 15만, 병력이 15만이거든요. 병사가. 그러면 바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병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15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지난 선거부터도 그렇고 사실 제가 볼 때 그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여성들의 목소리를 국방 분야에서 듣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국방 분야와 직결되지 않는 그 성별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또 국방 안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남성스러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에 일부러 모셨는데 한번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거를 주로 해서 정치를 바라본다던가 정당을 결정한다던가 이런 성향도 좀 떨어지고 어떤 국제 관계나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자유주의적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030 여성들이 다소 국방 안보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려면 저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집권 여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이 남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 어머니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의 안보관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관으로 치료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에 대한 어떤 국민의 많은 다수 부분이 안보에 공감해 주시고 계시는 거는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 교육을 할 때도 항상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은 많이 지향해요. 왜? 그런 이유 때문에요. 남성분들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많이 바뀌십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보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뭐 사단장 할 때부터 안보 교육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지금부터 아마 따지면 1000번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 1000번 중에 한 900번은 여성분들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좋은 얘기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김에 저희 여성 문제와 군내의 어떤 관련된 말씀 하나 더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여성 인력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8%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가면 전투 전문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전문 요원들은 굳이 남성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이 저희들은 한 20%까지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여성들이 많잖아요. 지금 미국도 한 15% 정도 되는데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 정도로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국내의 어떤 성공기 문제라든지 성평등 어떤 양성평등 문제가 또 더 이제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개연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비는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는 어떤 책임지고 하는 부서도 없고 책임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성평등 특보실을 만들어서 최소한 국방장관 바로 밑에 직속으로 해서 양성평등 특보실을 만들어서 정말 거기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도 세우고 모든 점검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양성평등 특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예방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후속하는 것은요, 후속 조치하는 것은 그건 차선이거든요.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성인지 교육도 확대하면서 이런 어떤 그 성인지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도 많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교육을 체계적으로 초급 장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면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에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 이거 신고하려면 복잡해요. 너무나 채널이 단순해져가지고 내가 신고했다는 게 다 알려져요. 금방. 그래서 이런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게 좋으냐면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채널을. 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주 다양한 채널이 돼 있어서요. 어디에서 누가 그런 어떤 것을 인지가 돼서 들어갔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마음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신고 채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하면서 분리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일벌백계를 해서 해야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일부는 이제 또 그 참 무고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하리 더 무고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무고한 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또 처벌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가해자라면 그것도 또 처벌을 강하게 해서 삼진 아웃이 아니라 저는 원아웃 시키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는데 그것의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드는 정치인들도 많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미국의 그 시카고의 한 싱크탱크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우리나라 국민 상대로 자체 핵보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71% 정도가 자체 핵보유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래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거의 2040년, 50년 뭐 이 정도까지도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핵 무장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제적인 어떤 제재가 너무 센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핵무장에 나선다 그러면 그 당장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못하고 있는,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은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최대의 위협이거든요. 이 핵이란 것은 재래식 무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재래식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일대에 핵 한 방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수백만의 우리 국민의 희생이 한순간 생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방사포, 장사정포 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막 온갖치고 했는데요. 그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은요 수천 발 수만 발을 쏴도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됩니다. 핵 위협하고는 이 차원이 틀려요. 핵은 그래서 이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에 이 핵에 대한 것은 진짜 우리가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에 대한 대응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단 0.00001%가 가능성이 있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참여하면서 공조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 노력은 국제사회에 적극 동참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서 그게 함께하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어렵잖아요.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핵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우산인 거예요. 이 우리가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대신 그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핵우산 제공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전문 용어로는 핵 확산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 억제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그 확산 억제 정책, 핵우산 여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보호가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계속 우리가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오는 게 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핵우산 확장 억제를 우리가 확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핵우산 실효성을 높일 것이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EDSCG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2+2 외교 안보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북한의 핵에 제대로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북한 핵을 억제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핵으로부터 확실히 지킬 것인가, 이걸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EDSCG입니다. 그게 이 전략,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돼야만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 지침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 뭐냐면 TTX라는 게 있는데 이 TTX가 뭐냐면 고위급들이 이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핵 확산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 실무적으로 함께 이렇게 토의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TTX인데 한미 간에 이 TTX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군사적인 대응책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그 EDSCG하고 TTX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군사적인 억제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군사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은 뭐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우리가 억제하는 차원에서 무력 시위의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이 정권이 아니라 이전에 보수 정권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그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핵추진 잠수함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B-52, B-2 뭐 들어보셨죠? 이런 전략 자산이 막 들어왔잖아요. 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게 무력 시위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함부로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이면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훈련 목적입니다. 만약에 북한 애들이 핵을 가지고 장난칠 때 대비해서 한반도의 전개에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억제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한 전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기적으로 해왔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들어와서 안 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전략자산 못 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핵 억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정권 들어와서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위협이 완전히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후보님께서 그나마 이제 사드 배치라든지 킬체인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형 3주 체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킬체인이라든지 KMD 그 다음에 KMPR 대량 응징 보고계 이러기까지 세 가지 축에 대한 핵 대응책도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할까? 유명무실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능력도 확실히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접근성이 있어서 어려워서 그런 이해하시기 좀 어렵죠? 미안합니다. 제가 쉽게 한다고 해서 잘안 돼요. 재밌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북한 문제를 들어왔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 선거공약 중에 선제공격론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선제공격론이라는 게 이제 저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용어를 가지고 약간 호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면 마치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공격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언급하시면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정확한 용어는 선제 공격이 아니고 선제 타격입니다. 선제 타격이에요. 이 선제 타격은요, 유엔 헌장 51조에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자위권 차원에서의 선제 타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제 타격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임박성입니다. 적이 나에게 공격할 임박한 상황이냐 하는 임박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선제 타격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지면 선제 타격은 정당 방위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게 유엔 헌장에 되어 있어요. 그게 2004년도부터 유엔 헌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거기 유엔 헌장과 비교하면 뭐냐? 지금 선제 타격을 우리 유럽에서 하시겠다고 한 이제 조건이 뭡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사일에다 탑재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쏘는 그런 임박한 상황에서 이걸 가만 놔두면 우리 국민의 수백만의 인명 피해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 타격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맞을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정당방위예요.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예요. 이건 우리만 갖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막 그냥 이재명이 그 무식한 이재명 쪽에서는 무슨 뭐 전쟁 광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제 타격은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 방위 차원에서의 주어진 자위권의 차원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북한 얘기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쟁 상태 끝났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적국이잖아요, 북한이. 근데 지금 현 정부 기조는 약간 평화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판문점 협의도 하고 미국, 한국 이제 트럼프랑 저번에 만나서 막 거론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종전 선언이라는 게 약간 그러니까 늑대랑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늑대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바뀌게 돼서 하면은 이 북한과의 그냥 무조건 북한을 뭐 저희가 북한을 흡수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끌어나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종전선언 관련된 네네네. 얘기를 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네. 궁금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라는 건요, 종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대결의 종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둘이 싸우다가 싸우지 말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싸우지 않고 서로 이게 교류도 하고 왕래도 하고 그다음 신뢰 기반에서 서로 또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한반도의 상황은 종전선언을 이 정치인들이 했다 하더라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40개 사람 병력이 따지면 한 60만 됩니다. 50만, 60만 가까운 이 병력들이 휴전선 하나에 두고 그냥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NLL에서는 서해 뭐 동해 NLL에서 수시로 이런 어떤 분쟁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핵은 우리 국민의 어떤 위협을 아주 고도화되면서 아주 가까이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종전선언만 딱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전선언을 자꾸 주장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치쇼다. 이게 쇼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딱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딱 한다. 그러면요. 북한에서 이걸 가만 놔두진 않아요. 이 종전이 됐으니까 빨리 유엔사 해체해라. 당장에 나올 것이고요. 종전 됐으니까 빨리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걸 바로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요. 종전이 딱 선언되는 순간 저는 그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어떤 그 붉은 깃발들이 아마 광화문 광장을 확 휘렵지 않겠느냐.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종북 세력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건 남남 갈등으로 엄청난 분란이 생길 텐데 이 종전선언이 그럼 저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이한테 묻고 싶어요. 이 종전선언은 누구를 위한 거냐? 무엇을 위한 종전이냐? 이걸 묻고 싶은 것이죠. 이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북한 눈치 보기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선언은. 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답을 하기로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북한 이상의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대학원 이게 제가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석박사 과정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교수님 저기 왜 꼭 미국하고만 동맹을 맺어야 됩니까? 중국하고도 동맹 맺으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 설명을 해줘요.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 동맹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좀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저는 결혼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서 각자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롭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구속을 받게 돼 있잖아요. 자율성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고 싶지만 자제하고 하고 싶지만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가정이라는 아주 소중한 행복을 꾸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행복을 갖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그 대가로 자율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자율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율성 제약을 받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죠. 동맹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는 순간 동맹을 맺은 동맹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율성 제한입니다. 그 대신 뭘 얻느냐?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에요. 근데 나는 자율성 제약받고 싫으니까 나는 뭐 간섭받기 싫어. 자율성 제약 싫어. 그럼 동맹 안 맺으면 되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율성 제약을 가지고 자꾸 막 동맹을 긁고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 간에 우리만 자율성 제약을 받느냐? 아닙니다. 미국도 제약을 받아요. 미국도 한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맹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어떤 자율성 제약에 대한 문제를 감수하면서 이런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걸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맹이라는 걸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도 다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려면요, 결혼할 때 아무 남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정말 건전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하고 평생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인연이 같고 생각이 같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맹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이 가치와 이념이 다르면요, 동맹을 맺는 순간 상대적으로 강대국에게 약소국이 종속이 되버려요. 지금 중국과 우리하고 지금 가치와 이념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은 공산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시장경제입니다. 저쪽은 시장경제를 흉내낸 국가경제예요. 통제경제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와 이념이 다른 나라가요, 동맹을 맺을 수도 없지만 맺는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맹을 맺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적어야 됩니다. 왜? 이해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동맹을 맺어도 티닥티닥 싸우고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둘이서 계속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으면요, 니 끈이 내 끈이 하고 하면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이해관계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건요, 가까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해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원교 근공의 원리가. 그렇죠. 그게 바로 좋은 말씀하실 때 원교 근공의 어떤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우리가 외교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까이 있을수록, 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하고는 이어도 문제도 있죠. 동북 공정도, 서해 공정 문제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문제도 아직 안 풀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5천년 동안 외침을 당한 게 937회라는 거 아시잖아요. 937회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외침받은 게 몇 퍼센트입니까? 98%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그냥 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공물 갖다 바치고 공력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그냥 유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어떤 동맹을 맺을 때는 분명히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미국이 그래도 우리하고 가치와 이념이 같고 이해관계도 좋고, 더 중요한 거는요, 동맹을 맺을 때 이왕 맺을 것 같으면 강한 나라하고 맺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짱하고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나머지 놈들이 나 잘 건드리고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짱 2도 아니고 짱 3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면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건드리죠. 알죠?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그거예요. 지금 그래도 명치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디냐? 저는 당연히 미국. 앞으로 저는 100년 이상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중국이 뭐 G2 이렇게 가지고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처럼 그렇게 막 공갈치고 중국에 굴종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사들이 중국에 과대평가해 가지고 2050년 되면 미국을 따라잡더니 전부 다 그거는 기만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시진핑이가 그랬잖아요. 2050년이 되면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겠다. 중국이 시진핑이가 실토를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미국의 군사력을 넘나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정도의 수준에 가겠다. 이게 뭡니까? 견제라는 건 3분의 1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2050년도에 3분의 1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요, 미국은 가만히 있고 중국만 지금처럼 열심히 가면 돼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은 더 빨리 가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말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쑥스럽고요. 그래도 군대에 좀 오래 있으면서 작전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군사력 측면에서만큼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군사력으로 보면 10대 1입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력 충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더 많이 나가면 나중에 중국에서 막 큰별이 날까 봐. 전문가로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아까 모신 건데. 결론적으로 아까 좀 뭐 말씀하신 질문이 중국과의 문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동맹은 미국과의 동맹이잖아요. 확실히 정해졌죠. 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협력관계예요. 협력관계입니다. 이 협력관계라는 것은 아까 동맹은 뭐라 했습니까? 결혼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협력관계는 친구관계예요. 뭐 가까이 있는 친구도 있고 먼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아쉬운 거 없고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친구 관계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을 같은 라인에서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우리가 일부러 각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선은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더더욱이 없는 것은 굴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 사이에 무슨 굴종이 있습니까? 조폭도 아니고. 이 정권은 지금 중국에 지금 굴종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죠. 왜 친구 사이에 굴종을 합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굳이 각세할 필요는 없지만 굴종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 당당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제 중국과의 관계에서의